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배제시킨 것은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정권의 고개 숙여 편향된 행보를 이어온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배제 역시 당연합니다. 애초 법무부가 이 지검장이나 임 연구관을 후보군에 포함시켰을 당시 국민들은 이 나라 법치에 대해 또 다른 파장을 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 4인의 후보 발표가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구색 맞추기는 아닌지 의심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 차관을 지내며 정권의 편에 서서 법과 국민을 우롱하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을 보고받은 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김오수 전 법무차관의 이름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 운운하며 코드 인사로 검찰을 꼭두각시 인형 줄 잡아당기듯 마음대로 제어할 생각이 아니라면 누구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의를 바로 세울 인물을 대통령께 임명 제청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의자 신분의 이 지검장은 수사심의위 운운하며 지연작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절차에 신속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뇌리에 이 모든 과정들이 입력되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어제 당초 손실보상법을 최우선 논의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비쟁점 법안 5건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목리를 부리는 바람에 산중위는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액션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라면 민주당과 대화와 협치를 통해 언제든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경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데 처리가 시급하지 않은 민생 법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 하더라도 서민의 고통과 목소리를 얼마나 담고 있냐에 따라 경중을 가려서 처리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초선 의원 26명은 2주 전 기자회견을 열고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4월 임시회에서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스스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 손실보상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의석과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뿐인 약속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진정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손실보상법 처리에 힘써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 처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부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시가 시급합니다.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국회의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문, 과물탄계의 전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항한 그 결기를 높이 평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대선 주자로서 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정치는 생물이다. 라는 말을 실감하며 한때 저 김용판에게
국기문란법이란 누명을 씌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몇 개월이 지난 2013년 6월 저 김용판은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에 의해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격돌했던 제18대 대선에서 소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국기문란적 범죄 혐의를 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되어 2년간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나 특별 권력관계에 의해 그 정점에 있는 서울경찰청장이든 저만을 처벌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1심, 2심의 무죄 판결에 이어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축소 은폐를 지시하지도 않았고 축소 은폐된 것도 없었으니 이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오히려 판결문에서는 믿을 수 없는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이 저 김용판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란 잘못된 선입견에 젖어 수많은 무죄 증거를 무시하고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무죄 판결문입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판결문입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윤석열 수사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직 영전했고 문재인 정부가 작심 추진한 소위 적폐청산에 관련된 수사를 총지휘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저 김용판의 무죄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서였는지 모르지만 이미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저를 일사부재리 원칙을 피하며 처벌하기 위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방향을 잡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는 국정원 정보관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에게서 수사 정보를 들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서 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며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저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으로 그 국정원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건 날은 국정원 여직원의 아이디, 닉네임이라는 정보가 발견된 날 하루 전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에 대한 재수사는 중단된 대신 그 국정원 직원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 김모 총경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통화한 날이 아이디 닉네임이 발견된 시간 이후였다면 제가 비밀누설이 없었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기소를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검찰이 저에 대한 집요한 처벌 의지를 봐서는 결코 기소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김모 총경의 재판에 저 김용판 재판 때 나왔던 증인들이 다시 모두 불려 나오는 등 소위 리틀 김용판 재판이라 부를 만한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이 2년간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김모 총경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의 무죄 판결에 이어 지난 2021년 2월에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인 2020년 12월에
전해철 행안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해철 장관은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 때 민주당 쪽 청문위원이었고 증인으로 나왔던 저를 가차없이 공박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자신들의 입맛에 완전히 맞는 윤석열 검찰 수사팀의 공소장 내용을 금과 옥조의 진실이라 믿고 싶었던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 김용판은 파렴치한 정치 경찰이자 국기 문란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해철 장관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 수사팀의 공소장 내용이 틀렸고 법원의 판단이 맞았다고 인정했습니다. 7년이 훨씬 지나서야 당시 민주당에서 잘못 짚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실제 윤석열 수사팀이 결정적인 축소 은폐 증거로 내세웠던 것은 바로 국정원 여직원의 아이디 닉네임을 서울경찰청에서 수서경찰서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재판 중에 보내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검찰에서는 공소장 자체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전해철 장관은 공소장이 변경된 사실도 인사청문회 때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국정원 여직원은 댓글 사건의 전모이자 진실입니다. 송사, 특히 억울한 송사에 휘말려들면 그로 인해 있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와 고통은 너무나 커서 그의 영혼이 파기될 정도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파렴치한 국기 문란범으로 몰렸다면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저와 경찰 조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를 기소했던 검찰 수사팀에서는 김용판이 무죄를 받았지만 이는 자신들의 기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치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야말로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과 무오류의 화신으로 착각하는 또 다른 내로남불로서 이런 인식의말로 바로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용판은 내년 대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심리를 무시하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밥 먹듯 밀어붙이는 민주당 정권이 한 번 더 집권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야권 대선 후보 중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 전 총장은 정권 교체의 기대를 높여주는 소중한 우파 자산이라는 관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께 고언을 드립니다. 윤 전 총장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폭주 정권에 대해 원칙, 정의, 공정의 잣대로 정면 대응했다는 그 결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공정과 의지를 내포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정의와 공정의 주체라고 자신했지만 결국 내로남불,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과 함께 적폐수사를 현장 지휘했던 윤석열 전 총장께서는 친검무죄, 반검유죄인 측면이 전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경우처럼 잘못된 선입견에 젖었거나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의 독점자란 의식하에 무리하게 밀어붙인 경우는 없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명예를 목숨같이 여기던 군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살에서 보듯 억울함을 느낀 그 피해자들의 좌절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해도 상상을 초월한다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께서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과물탄계의 전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디언 기후제식의 집요한 수사와 억울한 기소를 당한 저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적폐로 몰려 윤 전 총장에 의해 사법 처리된 많은 분들 중에는 분명 저와 같이 정말 억울한 분들 또한 적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 있게 고해성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윤 전 총장께서도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우익 인사들도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과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022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지상 과제이며 역사적 책무임이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 통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합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제1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중심을 잡을 때 의미 있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자명합니다. 저는 앞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스스로 고해성사하는 과물탄계의 전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우리 당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 완전히 새로이 태어나야 합니다. 이 점에서 이번에 새로이 들었을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역할은 특히 중요합니다. 대선 후보로 외부에서 훌륭한 분을 영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우리 당 내에 있는 보배 같은 분들 중에서 그 누가 나오더라도 당선되도록 당을 제대로 혁신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원들의 에너지를 제대로 결집시킬 수 있는 경륜과 통찰력 있는 철학을 가진 분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철학이 없는 리더는 조직의 에너지를 제대로 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명될 때 지지도는 7.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서울 시민의 지지를 획득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총장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 그 다음에 추진력도 있고 뭐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이 비정치권에 있다가 갑자기 대선 후보로 급상승한 분들에 비해서 지금 위치를 자기가 만들어간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위치에 돼 있으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정치에 입문을 할지 말아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화를 일부러 안 한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아까 2017년 경우가 많이 비교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반 총장님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시긴 한데 제가 뒤돌아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게 귀국이 2017년 1월 12일인가 그때쯤인데 그때까지도 완벽하게 자기가 당신이 확신을 해서 나 정치해야 되겠다 이런 이유로 정치해야겠다 이게 확신이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해가지고 너 정치해라 뭐 누구 만나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굳은 결심이 쓴 상태라야지 그다음에 뭐가 만들어지지 결심이 안 서서 뭐 이게 조금 흔들리면 이거 내가 잘못했나 하고 조금 더 흔들리면 이거 뭐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정치를 시작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겠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들어올까 부분 뭐 두 가지죠. 우리 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이따 마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민생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정당이고 그다음에 과거에 잘못된 부분과 단절한 정당이고 그래서 이거는 제3지대에서 무슨 뭐 극히 일부 정치인과 결합을 해가지고 제3지대에 뭘 만드는 것보다는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30% 이상의 국민적인 지지를 가진 정당이랑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저는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무슨 뭐 저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들어오라는 데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너 들어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때 경험해 본 바로는 이 정치를 하는데 특히 대선을 치러내는데 필요한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돈도 돈이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당 바깥에 있어서는 진짜 자기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마크롱 얘기를 하시는데 마크롱과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정치 문화가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고 그다음 또 그 시점에 프랑스의 상황이 우리 지금 시점의 상황하고도 같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무능력한 그런 대통령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탄핵은 정당한 거 아니었냐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근데 첫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능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봤었을 때 누가 도대체 무능한지는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대부분의 분들이 정당하지 않았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도 탄핵이 되기는 됐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다라고 생각해, 나는 좋다라고 생각해,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탄핵에 대한 판단만큼은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뭐가 부당했는지 법리적으로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면은 권위가 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법학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의 얘기를 빌어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최근 들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했다, 법리적으로 부당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인데요. 자, 한석훈 교수님이 최근에 펜앤드마이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 가지고 1시간 가까이 되는 아주 긴 인터뷰를 가지셨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 인터뷰의 핵심적인 장면들을 편집해가지고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이미 결정된 거 아니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가 있냐.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판결 자체에 대해서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마치 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면 일반적인 인식과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그 판결을 금과 옥조처럼 생각해가지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자체를 비난하는 그거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뒤집어 엎을 수는 없어요.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옳았냐 잘못됐냐 그것만큼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이 결과는 지금 신성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지적하죠. 정작 그 탄핵 사유가 나중에 많은 부분이 무죄가 됐어요. 그러면 탄핵을 소추결한 거 그것이 과연 옳은 행동이었느냐 하는 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자, 한 교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근거가 됐던 많은 혐의들, 그 혐의들 가운데 대부분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무죄 판결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A라고 하는 혐의를 근거로 해가지고 탄핵을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A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탄핵을 정당한 탄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소수다. 나중에 무죄로 밝혀진 것이 몇 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몇 개 적은 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적혀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쓰였던 모든 지금 혐의들입니다. 그 혐의들이 지금 전부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유죄가 확정이 된 것이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유죄가 아닌 무죄로 확정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이게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직권남용죄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게 뇌물죄, 강요죄는
무죄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화면에 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근거로 쓰였던 모든 혐의가 다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 혐의를 딱 세 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공무상 비밀누설, 그리고 두 번째가 직권남용, 그리고 세 번째가 뇌물죄 강요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무상 비밀누설이 됐건 직권남용이 됐건 이거 자체가 그렇게 중한 범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형량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2년, 5년 이 정도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까지 중한 범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뇌물죄, 강요죄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받은 금액이 만약에 1억 원을 넘었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된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게 뇌물죄입니다. 자, 그러면은 탄핵의 근거로 쓰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의 핵심이 뭡니까? 최서원 씨가 일단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대기업들에게 강요를 해가지고 최서원 씨한테 뭔가 뇌물을 주도록 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뇌물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강요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강요죄가 전부 다 유죄가 아닌 무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모든 강요죄들은 지금 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서원 씨한테 뭔가 뇌물을 주도록 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뇌물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강요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강요죄가 전부 다 유죄가 아닌 무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모든 강요죄들은 지금 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강요죄는 전부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의 개인적인 어떤 사익을 위해 가지고 그런 식의 행동을 했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서원 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과 법원은 뭐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됩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이 마치 묵시적인 청탁을 했다라는 식으로 묶어가지고 그거를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개인적인 사익 추구라고 하는 거를. 대통령이 최 씨의 사익 추구 사실을 알았느냐, 기업들에게 요청한 것이 강요 행위였느냐, 이것이 결국 다 입증이 안 되거나 무죄가 됐다. 그렇다면 탄핵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사실상 진짜 이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구속이 됐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감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그 인물이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죠. 가장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현재까지 그렇게 수감이 된 사유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탄핵 사건이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특검 수사에 의해서 추가된 삼성 뇌물 사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윤석열은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인해가지고 그 특검의 수사로 인해가지고 현재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한 명이 바로 이재용이고 나머지 한 명이 바로 박근혜입니다. 저는 정말로 보수파 여러분들한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분들한테도 제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후보로 나서야 된다, 차기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가만히 제가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분들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동시에 이재용에 대한 수감은 잘못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용을 감옥에 보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을 보낸 사람이 바로 윤석열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가르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기회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누가
했든지 간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법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희생당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 탄핵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탄핵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로 바로 서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재준
you